하마터면 남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아찔했던 순간 가해자는요 일말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차선을 바꾼다는 게 무리하게 바꾼다는데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물차가 실성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옆 차로에 있던 이 경차의 옆면을 들이받는데요. 중심을 잃은 경차는 저렇게 가드레일을 옆으로 밀려나가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이게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렇게 차가 중심을 잃어버렸던 거죠. 아이고, 그런데 불편해요, 진짜네. 그런데 저 화물차는요.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뺑소니였던 거죠. 네. 지난달 20일 오후 4시 20분에 부산 사상구의 동서고가로 감전 IC 인근에서 네. 저렇게 불법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경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이 지금 화질이 좀 좋지는 않지만 한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복준 의원이 지금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전방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만 저 화물 차량 현장에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뺐습니다, 지금.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무리 큰 화물차를 운전한다고 해도요. 네. 분명히 그 다른 차와 접촉이 있다는 건 운전자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조그만 돌멩이 같은 거 하나 부딪혀도 이 감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거는 명백히 제가 판단할 때는 고의적인 어떤 뺑소니 사건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저 피해를 당한 그 운전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적 뺑소니냐 아니면 이제 물적 피해를 준 뺑소니냐 이거에 따라서 처벌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내뺀 현장에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주행랑을 친 화물차 운전자, 목격자 블랙박스도 있고 하니까 김복준 의원이 금세 잡았겠죠, 경찰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블랙박스 있으면은 선명하게 번호판까지 나올 거로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번호판 블랙박스에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도 제가 보니까 경찰에서 저 도주하는 그 이 화물차의 그 번호를 번호판을 확인하는 거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식별이 안 된 거예요? 식별이 안 됐던 거고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대체 화물차 저렇게 남의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차량 번호판도 식별이 안 되는데 경찰은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조금 기간이 한 10일 이상 길어지니까 이 영상이 보통 한 일주일이나 일일밖에 안 가니까 그 영상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영상 판독이 좀 흐려가지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차량의 그 상호 글씨를 보고 25일 만에 근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경찰 얘기가 그 화물 차량에 나와 있는 상호 이름을 보고 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아마 이 번호판은 도저히 이 영상으로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렇게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 소속된 차량들이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물차에 사실은 이를테면 대성 기업, 무슨 A 냉동, 이런 거 등등으로. 예를 들어 복준 기업 이렇게 있다는 거네. 그렇게 써놓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 식별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좀 더 큰 글씨. 저 화물차 옆면에 있군요. 이 차의 어떤 옆면이라든지 뒷면에 있는 큰 글씨를 경찰이,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상호죠, 상호.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이 경우에도 업체명을 이제 결국은 찾아가지고 화물차를 추적하는 그런 방법의 수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명도 지금 저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찰이 그 전에는요. 저곳을 이게 고속도로 이 진입 구간이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영상 보셨어요? 김복준 의원님, 전부 톨게이트 지나간 차량 영상을 다 검색했나 봐요. 전부 다 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계속 누적되니까 이제 7일 이 맥시멈으로 7일을 아, 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저기 지금 그 수사에 관여했던 그 형사들 전부 가가지고 영상 한 500대 이상 봤다고 세상에, 하거든요. 눈이 빠졌겠네요, 진짜. 거의 눈물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럴 네.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상호로 이제 업체명으로 잡았지만 네. 그것도 안 되면 저 차의 특징점을 또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도로에 또, 네. 또 가서 또 봐야 돼요. 하하. 그런데요, 김동철 교수님. 누가 봐도 저거 상황에서는 다른 상대방의 차량을 접촉하고 또 사고 나게 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또 차량에는 사이드미 옆모습 볼 수는 다 거울도 있잖아요. 그걸 그런데도 현장에서 구호조치 않고 주행랑 쳤어요. 이제 이걸 이제 우리 두 가지로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간 심리는 돌발 사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 두려움이 먼저 오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빨리 회피하고 싶은 아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져서 도덕적 자각이 좀 낮은 사람, 네. 그러니까 도덕의식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 먼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네. 그 상대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는 아하. 그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앞으로의 차후에 네. 내가 이거 이제 그 처벌을 받으면 네. 어떻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랬을 때는 뭐 교육적인 부분들이 계속 이제 그 전부터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지만 네.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좀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참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이 화물차 운전자를요, 경찰이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눈이 빠지게 영상을 다 분석해가면서 정말 어렵게 검거를 했대요. 그런데 왜 도망쳤답니까? 이유를 얘기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화물차 운전을 하신 분이 본인의 차량이 아니고 네. 지인이 운송하던 화물 차량이었다고 해요. 아, 자기 차가 아니었어요? 예. 실제 차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네. 그 차를 이제 본인이 이용을 한 건데요. 네. 실제로는 이 차가 보험에 들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아까 저희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인데 네. 그거는 이제 지입 차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보험에 들어야 되는 차량인데 아하.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사고 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저 영상에 보면 저 화물 차량이 정말 차선을 바꿀 수 네.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바꾼 게 분명히 나오는 거죠, 저거는요? 맞습니다. 네. 지금 가다가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찰나에 그러니까 작은 차를 못 봤을 수는 있겠어요. 아하. 이제 이거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하니까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났다면 네. 확인하고 아마 뒤로도 또 사이드 백밀러도 있잖아요. 네. 뒤로도 보고 저 정도 상황이면 가다가 급히 섰어야죠. 근데 네. 그냥 그대로 도주한 거는 뭐 명백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에 가는 목격자 차량들이 아마 이 빵빵 됐을 거예요. 아이, 뭔가 그럼요. 사고를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럼요. 현장에 도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50대 운전자였어요. 근데 자기 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인의 화물 차량을 몰고 지금 이 운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사고 처리 두려움 때문에 구호 조치를 안 한 듯 하다는 게 일단 경찰의 1차 조사 얘기예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저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분 대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걱정됩니다. 저 경차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완전히 전복되면서 운전자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경차 운전자는 뇌출혈 증상을 아이고, 세상에. 보이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화물차 운전자 정말 죄질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질이 굉장히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 사상경찰서에서는 네. 1월 21일에 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혐의입니다. 이제 뺑소니 차량이고 지금 현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아하. 이 특가법에서는 도주치상을 한 경우, 뺑소니를 하고 다른 네. 사람을 상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죄질이 나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처벌이 좀 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 경차 운전자가 천만 다행으로 저 보면요, 진짜 생명을 앗아갈 뻔했어요. 지금 저 화물차 운전자가요. 일단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해외 연수에서요. 온갖 추태를 벌였던 예천군 의원들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으셔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요. 주민들 앞에서 호되게 회초리를 맞았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가이드 폭행 등의 여러 추태로 지탄받고 있는 예천군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천군 의회가 이러한 무리를 일으킨 위원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요? 징계 절차를 어제 진행을 하는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임시회에서 이 군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을 향해서 절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절을 하니까 민심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 징계위원을 왜 여느냐, 네. 누가 누구를 징계하느냐라고 그러네요.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민심이 폭발을 했고 성난 주민들이 군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신발을 던지는 등의 세상에. 어제 본회의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네. 국민들 심장이 오죽하시겠어요. 저렇게 보세요. 지금 신발이 날아들었고, 부의자를 뽑을 정신 있냐? 지금 이렇게 호통조 치셨고요. 보세요. 누가 누굴 진 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천 군민들께서. 그런데 앞서 영상 보면요. 이번에 해외 연수 갔던 예천 군 의원들이 모두 9명인데 9명이 쫙 앞에 나와가지고 큰절을 합니다. 이게 뭐 본인이 하고 싶어 하겠어요? 하도 비난의 여론이 높고 군민들 성난 민심이 있으니까 일단 잠재워보세요. 9명 나왔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진짜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저렇게도 안 하면 정말 더 민심이 들끓을까봐 했겠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국민들 누가 누구를 징계해 지금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글쎄, 같이 같이 여행이 아니지, 연수죠. 네. 다녀오신 분들 아닙니까? 네. 아, 그분들이 저기 나란히 서가지고 절하고 네. 또 거기에서 세 사람을 선정해서 네. 징계하는 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니까 네. 뭐 묻은 개가 뭐를 나무란다는 그런 생각 국민들 안 하겠어요? 국민들께서도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왜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죠? 아. 저 다녀오신 분들 이제 평가 끝났잖아요. 국민들 평가. 네. 국민들 평가도 끝났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들 평가도 끝났거든요. 아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네. 저 자리 안 있겠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사실 김복준 의원님의 이 말씀하시는 심정 이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냐면 지난해 6월에 지방선거 있었어요. 이 사람들요, 한 표 주십시오라고 읍소하던 때가 엊그제. 지금 주민들이 찍은 그 투표 용지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어요. 그런데 지금 저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천 군민들은 오히려 성숙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 예천군 의원을 우리들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대국민 108배 사죄를 하고 있대요. 오히려 군민들이요. 왜 군민들이 엎드려 사죄를 합니까? 108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렇게 군 의회 앞에서 저렇게 무릎이 아플 텐데 얼마 아프겠어요. 지금 매트는 깔았지만요. 저 맨바닥이에요. 오히려 국민 여러분, 예천군 의원을 둔 저희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어제 예천군 의회는요. 박종철 의원, 지금 이 영상에서 폭행 무리를 빚은 박종철 부의장, 정말로 이 박종철 부의장을 대신할 새 부의장을 뽑았대요. 누가 누구를 뽑아요 또? 어제 장면 좀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종철 의원의 의지에 감탄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대표 쓰레기가 방금 뽑혔습니다. 방금 투표는 두 번째 쓰레기 대표를 뽑은 거예요. 알고 계세요? 감사드리며 감사드립니까? 쓰레기 대표를 뽑았는데 전국 운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민의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저런 걸 보고 정말 이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다. 꼭 법만 준엄한 심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장면 보면 우리 정말 유권자들도 준엄하게 심판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앞서 이 박종철 부의장한테는 여러 가지 뭐 협의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뭐 뽑는 건 뽑는다 치더라도
일단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었을까요, 조사가? 네, 지난 박종철 의원이 해외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장면에 대해서는 경찰이 상해죄를 적용을 해서 네. 지난 17일에 검찰로 송치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박종철 의원이 향후 제명될 예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어제 네. 부의장을 어쩔 수 없이 뽑았다라는 것이 예천군의 입장이죠. 그런데 네. 새로 뽑힌 신양순 의원이 방금 울먹이면서 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새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라는 말씀을 하는 거 볼 때 과연 이 와중에도 감투에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유, 참, 진짜로, 뭐, 우는 그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죠. 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저를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께 감사. 그래, 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얘기 아까 들으셨죠? 당신은 지금 예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그 자리에 가요?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를 주라고 해도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준다 해도 안 맡은다고 그래야죠. 뭐하러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게 예천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가이드, 현지 가이드에 대해서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인 변호사님 말씀처럼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그럼 그 전에 여러 가지 한두 개의 혐의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이 상해 혐의뿐만이 아니라 횡령 혐의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 횡령 혐의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그 당시에 해외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이후에 황급하게 현지 가이드에게 합의금을 전달했어요. 한 3,300달러 정도.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 합의금을 전달한 것이 공금에서 이 합의금을 빼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즉 아하.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횡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경찰 조사 결과 그 당시에 이 3,300달러는 박종철 의원의 본인의 돈과 다른 의원에게서 빌린 돈이다. 그래서 즉 공금에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아하. 이 횡령과 관련되어서는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 부분은 일단 궁금증은 풀렸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해외 연수 가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요, 박종철 의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으셔도 기억하실 거예요. 뭐 불러달라. 정말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누구 불러달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권도식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권도식 의원이에요.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죠. 이 권도식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주민분들이요, 성난 민심을 보여줬는데 한번 보시고 현장 모습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천 군의회 요구한다. 의원 배지가 그렇게 좋더냐? 저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전략이면 사퇴해! 사퇴부터! 저러면 왜 이래! 납작이 있으면 사퇴해야지! 폭력, 보도방, 술판, 주민들은 죽을 판입니다. 저는 사퇴하세요. 새벽부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국민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그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도식 의원, 연락 사퇴하세요! 왜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아가씨 보고 대신해달라고 하세요! 보세요. 저렇게 아주 성난 민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권도식 의원도 뭐 박종철 의원 못지않게 뭐 비난받고 있는데 그냥 뭐 태연히 걸어가서 또 뭐 투표 막 기표소 가서 뭐 투표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니까 그 뒤에서 지켜보는 예천 군민들이 그 보도 아가씨 보고 대신 투표하라고 그러세요. 아하, 그러고 뼈 아파요, 비아냥 주잖아요. 네. 저 정도 되면 참 저거 저 얼굴 어떻게 들고 가서 저거 할까요? 네. 하여튼 결국은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뭐 9명 전부 가신 분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책임을 꼭 묻는다고 하면은 네. 폭력을 행사했던 그 이게 부의장 네. 박 의원이죠. 네, 박종철 네, 의원. 박종철 네. 의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못지않게 예천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보도방 찾던 이 권도식 의원 그 자유로울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연수라든지 이런 거를 그 주관하고 책임을 졌던 그 의장도 네. 여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네. 제가 판단할 때 9명 간 중에서 적어도 저 세 사람은 네.
당일날 돌아오는 즉시 저 배지 띄고요. 네. 집에 가서 저 반성하고 네. 그랬어야지 맞아요. 지금 보면요, 박종철 의원의 가이드 폭행은 뭐 버스 CCTV에 그대로 찍혔으니까 뭐 할 말 없죠. 그리고 권도식 의원은 접대부 요구 의혹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한 사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이영식 의장은요, 버스 CCTV 내부에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 뒤에 앉아 있다가 뒤늦게 이러지 마 정도 말리니까 박종철 의원이 밀치니까 그대로 힘없이 뒤로 털썩 주저앉는 저 뒤에 보세요. 저 빨간 잠바. 저 사람이 바로 이영식 의장이었어요. 이걸 수수방관했다는 지금 비난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김동철 교수님. 앞서 자막 나왔는데요. 보세요. 주민들은요, 폭력, 보도판, 술판에 주민들은 죽을 판이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세상에 애꿎게요. 왜 이 경북 예천군 주민들이 피해를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설 대목 앞두고요. 사실 경북 지역에 능금, 즉 사과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사과 물류센터가요. 파리만 날리고 있대요.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대요. 지금 불매운동이 번져서 예천 거 사지 말자 해가지고 지금 불매운동으로 애꿎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지금. 이게 너무 화가 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자, 지금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하고 사실 피해를 당한 사람 예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들에게 이제 불매운동처럼 예천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제 어떤 부분들로 각인이 되어버렸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분노 지수가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물과 모든 관광까지도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예천군 의원들이 뭐 사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모든 것들을 연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사퇴도 사퇴고요. 저 물류센터에 쌓여있는 사과 직접 가서 팔아오세요. 지금 설 대목 앞두고 지금 뭐 합니까? 저 1년 농사 지어서 설 대목 때 정말로 그 피땀을 자식처럼 키운 능금 사과 팔아서 가족들도 매개 살리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려고 다 농사 지었던 분들이에요. 지금 물류센터에 사과가 쌓여가고 있대요. 지금 주문이 지금 불매운동이 번져가지고요. 그런데 앞서 접대부 불러달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호인 변호사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워낙 이게 지금 그 파장이 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이 권도식 의원이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 권도식 의원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여 그 의혹 사실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접대부 그 요청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제 생각은요. 네.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네네. 예천 군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아요. 예천 군민들은 저 사람이 그렇게 폭력배 성향이 있는지, 네. 저 사람이 저 보도방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네. 그러고 저렇게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게 그 상습적인지 어떻게 알고 찍었겠어요. 그리고 오직하면 그 군민들이 저 국민을 향해서 군민들이 백발배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네. 예천 군민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 예천 사과 적극적으로 평상시대로 팔아주시고. 네. 저 사람들 저 징계하는 거하고는 별게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가 웃을 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박종철 의원이요. 그 지역에 있는 모 대학의 과를 다니고 있대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과가 뭔지 아세요? 휴먼 복지학과래요. 휴먼 복지학과. 인간 인류 복지학과. 휴먼 복지학과를 다니고 있대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이제 국내 예천 분들의 주민들의 이제 불만, 성난 민심도 다뤄봤습니다만 사실은요, 이 사건의 원래 피해자, 최초 피해자인 미국 현지 가이드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미국 현지 가이드가 미국 법원에 이번 사건을 제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소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형사 제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돌아왔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고소하거나 제소하는 것보다는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지역에서 미국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박종철 의원의 가해자로 그리고 군 의회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 의회는 이러한 박종철 의원을 제대로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승소를 하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집행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 박종철 의원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천군 본인의 지역과 군민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고 이제는 군의회, 그 군의회에 집행을 하면 결국은 예산과 세금으로 또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집행을 당하는 것인데 지금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하. 저는 왜 저렇게 버티기에 들어갔는지 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김복준 의원님 이거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사안이네요, 이게. 그럼요. 현지 법원에 지금 이 현지 가이드분이 미국 법원에 지금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왕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다가 민사소송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네. 박종철 의원과 그리고 이제 아마 예천군 의회 네. 이렇게 이제 그 단체까지 한 것 같은데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결국은 그쪽에서 승소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법원에 의해서 그거를 주게 된다면 예천군 의회에서 저 상대로 하여서 나가는 거는 뭐 별 수 없이 그 예천군 군민들의 세금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데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천군 의회에서 저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박 의원을 상대로 해서 또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천 군민분들이 2중 3중 피해예요. 미국의 예천군의 네로라는 사과가 잘 팔려서 미국에 알려줘도 지금 모자랄 판에 미국 현지 법원에서 예천이란 지역이 불명예스럽게 거론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천 군민들이요, 지금 잠도 안 와요. 밤에 잠도 안 올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머지 분들이 지금 자리 보존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가족분들도 생각하세요. 정말로 같이 그 지역에 살려면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답답합니다. 갓 태어난 지 50일밖에 안 되는 어여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요, 아빠라는 존재는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난 2016년 5월 1일에 전주시 한 자택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친아빠가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뼈, 쇄골뼈를 골절시킨 사건인데요. 이제 1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계속 이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을 했었고, 당시 재판부는 이제 학대가 의심되긴 하지만 학대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고, 다만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에 대해서 300만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항소심에서는 이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법의학 의사들이 이제 소견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소아의 뼈는 유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부러지기가 어려운데 피고인이 변명을 하는 그런 사유만으로 부러지기 어렵다. 그리고 또 육아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 증언 등을 토대로 해서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차근차근 이 인면수심의 아빠를 여러분께 고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후 50일 된 아이,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50일이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한 번쯤 안아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안을 때요, 어른들. 정말 불면 날아가게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생후 50일 된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의 허벅지, 쇄골, 이걸 부러뜨렸답니다. 김복준. 예. 이 사람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아이의 허벅지뼈 그리고 이제 이 쇄골이 이 골절된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최초에는 신생아 체조를 시키다가 아이가 뼈가 부러졌대요. 세상에 신생아 체조를 어떻게 시켰길래 그래 이거 뼈가 그렇게 부러지겠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잠결에 딸을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바뀝니다. 기저귀 갈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세 경우가 아이가 골절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더더군다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허벅지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어지간한 충격에 골절될 수가 없어요. 성인이건 아이건 간에요. 네. 그런데 게다가 이 경우는 생후 50일 된 아이들한테는 그 강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네. 아주 뼈가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연합니다. 탄성이 좋고요. 관절도 유연하기 때문에 네. 외부의 어떤 그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저 허벅지뼈는 골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이 허벅지뼈 골절된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생후 50일 된 아이가. 진짜 참 아까 저희가요. 정말로 고심 끝에 잠깐만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생후 50일 된 자기 딸이에요, 자기 딸. 저 허벅지뼈와 쇄골뼈를 부러뜨린 비정한 아빠요. 이 비정한 아빠로도 설명 못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 사건이요. 최단비 변호사님 재판까지 가서 이 나쁜 아빠를 응징해 주세요. 벌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1심에서는 이제 형사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검사가 이것이 유죄라는 것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을 져요. 근데 그 당시에 검찰이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반드시 아빠가 이 상처를 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왜 결론이 바뀌었느냐. 앞서서 네. 김호님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아이의 뼈가 부러진 거는 확실해요. 근데 아이들을 우리가 이 신생아를 키워보신 분들도 아실 거고 꼭 안 키워보셔도 주변에 아이를 한 번 만져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일단 50일 된 아이는 정말 작습니다. 네. 자꾸 만져보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뼈가 탄성이 높다는 건데 이러한 뼈들은 웬만한 상처의 충격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흡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퇴부에 있는 뼈 같은 경우는 신경도 지나가는데 네. 이 대퇴부에 있는 뼈를 이 정도로 부러뜨리려면 굉장한 충격을 줘야 되는데 이 아빠의 충격이 아빠가 변명을 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면 신생아 체조 네. 아니면 소파에서 떨어진 정도로는 부러질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 안타까운 게 50일 된 아이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을 때 그 고통을 누구에게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정도에 대해서는 이 아이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전 이 부분을 짚고 싶어요. 네네. 피고인의 결혼과 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진술로 나오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자꾸 울어서 잠을 못 자서 너무 짜증이 난다. 50일 된 아이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해서 네. 강아지 곁에 있어주고 싶은데 있어주지 못해서 이 딸이 너무 밉다. 강아지 곁에는 있어주고 싶으면서 딸이 자기 옆에 있는데 운다고 짜증이 나서 대퇴부에 있는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2심의 결과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한테 이 친부라는 사람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아내한테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한테 이 친부라는 인면수심의 친부가 자기 엄마한테 이랬대요. 칭얼댔대요. 엄마, 나 잠 못 잤어. 왜 못 잤냐면 딸이 앉아서 칭얼대 나 못 잤어. 아, 짜증나. 괜히 딸 미워.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같아도 못 가잖아. 나 괜히 딸 밉다. 이런 말을 친부, 자기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대요. 이 못난 아들 같은 사람이.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1심에서 무죄 나왔던 이 사건이 2심에서 뒤집힌 데에는 법의학자들의 어떤 소견도 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 있던데 예, 그게 무슨 맞습니다.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뼈는 그 성인보다 탄성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요. 탄성이요. 그다음에 유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러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린아이 그 이 부러진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좀 고통스럽네요. 그 조금 맞아요. 요만한 아이의 그 골절을 네. 얘기하려니까요. 그런데 뭐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쇄골 같은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은 그 떨어지면서도 그 부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허벅지 대퇴골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 경우는 딱딱한 바닥이 존재하고 있고 그 위에서 위력이 행사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골절 현상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법의학 소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재판부가 이제 그 법의학 소견을 들어본 상태에서 이거는 고의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아이의 이 대퇴골 골절이 있을 수 없다. 네. 이거를 이제 그 인정을 해준 결과입니다.
김동철 교수님, 이 철딱선이 없는 아빠란 사람 진짜 어떻게 단죄를 해야 될까? 뭐라고요? 아빠가 되면 육아 스트레스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 고자질하면 나 얘 때문에 못 잤어.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누구든 육아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도 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아이를 키우면 육아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아빠가 20대고요. 네. 그리고 91년생입니다. 자, 게임에만 몰입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 증상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남자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사고에 대해서 확장성이 없으면 네. 이제 우울증이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하하. 이제 일반 우울증은 사실 이제 기분이 다운되지만 남자들의 우울증은 조울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분노 조절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자, 제가 봤었을 때는 20대 아빠가 미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은 고통도 이겨내지 못하는 아하. 아주 철부지 아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약간의 이제 정신적 문제도 약했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죠. 물론 어린 부부라고 해서 다 이렇게 미성숙하고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우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유독 이 친부란 사람은 정말로 아빠 자격을 의심케 할 만한 미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럼 아이가 이 지경 될 때까지 그럼 엄마는 뭐 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눈을 피해서 딸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뭔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의 몸에서요, 손톱 자국과 멍이 계속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은 실수였다, 힘 조절했다라면서 그때마다 변명을 해왔던 거죠. 아하. 사건 당일에는요, 이 아내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잠이 딱 들려고 하는 순간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아하. 분유를 줘도 계속 울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내 이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네. 다리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아이 다리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허벅지 뼈가 부러져 있었고요. 게다가 또 발바닥, 발등에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다리뿐만 아니라 쇄골뼈까지 부러져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정말 엄마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아이한테 죄스러운 마음이었을까요? 이 아이의 엄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사건이 있기 전에 아이한테서 멍을 발견을 했었는데 그게 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아기 50일 될 때까지니까 몇 주 안 되는 기간 동안인데 멍을 되게 자주 봤단 말이에요. 어리고 약하니까 신생아니까 이게 부주의한 아빠니까 멍이 잘 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몰랐던 거예요.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 심정은 진짜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지금 본인 말처럼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이 인면수심의 아빠 2심에서는 다행히 일단은 무죄가 뒤집혔어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아빠라는 사람은 지금?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하. 이제 1년 6개월의 형을 최종적으로 이제 살고 네.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문제잖아요. 언젠간 나올 텐데 접근 금지 명령도 기존에 한 번 어겨서 벌금을 받았는데 아하.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 아기의 어머니한테 제가 어떻게 뭐 이혼 소송 하시라 말하고 뭐 권고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출소 이후에 주변에 알리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주저 말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또 바로 신고를 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요. 저희가 뉴스파이터 매번 짚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문서론 돼 있어도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엄마도요. 이 아이의 엄마도 바로 이 복역을 하고 나올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통증을 호소를 해요.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아야, 아파, 이런 말을 해요.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에는 그런 게 좀 더 잦고, 이제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접근 금지를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접근 금지를 어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접근 금지를 한다고 한들, 그게 완전하게 아이랑 저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복하려고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엄마가요,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제 아이는 이 사건이 3년 전이니까 아이가 조금은 컸겠죠. 그러니 앞서도 얘기 나오잖아. 이제는 좀 말을 한대요, 아이가. 그런데 아파, 엄마 아파. 여전히 상처가 지금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근 금지를 왜 걱정한 줄 아세요? 1심에서 무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 받을 때 자유롭게 왕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이 엄마한테 와서 자신의 아내한테 와가지고 접근 금지 명령도 지금 한 3차례 어겼대요. 그러니까 그걸 밥 먹듯이 어기다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지금 구속은 돼 있지만 출소 이후에 또 해코지 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1심에서는 사실은 접근 금지 명령만 위반한 걸로 유죄 판결을 해서 300만 원 벌금을 준 거고요. 네. 사실은 아이한테 상해를 가한 거는 무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상해 가한 게 인정돼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1년 6월에 이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네. 한 번 이미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던 사람인데 네.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냐 이제 아하. 이 얘기거든요. 네. 이 경우는 이 엄마 되시는 분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사람이 출소하는 날이 명백히 정해지고 하면 그때 즈음에서 네.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십시오. 하하. 진지하게. 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 그 출소한 사람을 만나보고 네. 그 어떤 효율적인 어떤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가정은요, 개인한테만 맡겨둘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회가 나서서 이 가정, 그리고 이 아이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런데 공짜 좋아하시다가 큰 봉변을 감내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캄보디아의 큰 저택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나오는데요. 네.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어허.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집 밖에서 대기하던 캄보디아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허, 네. 대저택인데요. 네. 곧이어 저 방 안에서 중년의 남성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어이구.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물건이에요. 네. 지난 3년간 또 지금 보면 또 다른 일당도 차례로 발각되는 모습인데 네. 필로폰 마약상이었습니다. 아까 주사기 같은 게 있던데.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온 해외 총책 한국인 남성이요. 아하.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히는 모습인데 네. 우리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해서 네. 지금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붙잡아내는 모습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캄보디아에서 근거지를 두고 저걸 다 국내로 들여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네. 총 45명이 지난 몇 년 동안 무더기로 검거가 된 거였고요. 언제부터 국내로 반입한 거예요? 2016년부터 국내로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지금 검거 수사가 이루어졌었던 거죠. 네. 45명 중 해외 밀반입책이 2명, 네. 국내 판매책이 5명, 네. 밀반입책 1명, 그리고 네. 투약자 6명 등 14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네. 반입한 필로폰 양도 상당했습니다. 얼만데요? 총 6kg이었는데 6kg요? 이게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고요. 시가로는 6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6kg이란 표현 보고 저 말 듣고 에게 별래 안 되네 하시겠지만 마약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셨죠? 백색 가루예요. 무게가 별로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6kg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래요. 그런데
이 약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면 뭔가 운반책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 운반책이 이번에 검거가 됐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수고료 등의 제의를 받고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고 캄보디아에서 2박 3일 캄보디아 내 명승지 관광과 수수료 300만 원을 수수하고 호텔 방 안에서 포장된 필로폰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수수료 300만 원을 수수하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고 가지고 왔다고. 정확한 범행 규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점 몰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자꾸 보니까 이 필로폰 판매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기 위해서 30대에서 60대 여성들을 모집했다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일단은 캄보디아 공짜 관광을 시켜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죠. 그 모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이 지급하는 경비로 캄보디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내에 있는 이 마약 사범들이 이 여성들한테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마약을 나누어 주면 이거를 여성들이 속옷 속에 감추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관이라든지 경찰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여성들이 속옷 속에 물건을 감춰 가지고 오면 확실히 수색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노려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응한 사람들이 주부만 30대에서 60대 12명이라고 해요. 12명인데 이분들 2박 3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이제 관광지도 좀 보고 결국은 이제 속옷 속에 이 마약을 훔쳐가지고 들어와서 적발이 됐는데 이분들 이야기하기는 1인당 한 200g 정도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럼 200g이라고 하면 사실 속옷에 훔칠 정도의 양은 맞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값은 또 엄청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 하는 얘기가 자신들은 이게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면 공짜 여행을 시켜준 거 이외에도 수수료로 300만 원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대가를 받았다는 뜻이고 대가를 받았다는 거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뜻. 적어도 마약은 인지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로 300만 원, 이 마약을 운반하면 그 수고비로 300만 원 주는데 이게 나쁜 물건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김동철 교수님? 예, 공업용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운반할 때 300만 원을 줬다. 공업용 다이아몬드 되게 싸지 않습니까? 싸죠. 그러려면 아마 한 10kg는 아마 들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마약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요. 아마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걸로 야, 돈을 많이 받는 거니까 아마 귀한 것일 것이다. 아주 위험한 것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은 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핑계질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혹시 김호인 변호사님, 이 운반하던 이 주부들 공짜 여행에 300만 원 수수료까지 챙겼는데 끝까지 저는 진짜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총책이나 이런 데서 나중에 진술 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300만 원 준 대가는 그거라 분명히 명시했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재판 가면은 거짓말로 인해서 가중처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어떤 쾌락, 그리고 뭔가 혹하는 마음이요. 평생 씻을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